뜨거운 이슈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시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쇄신에 대한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3선의 중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모시고 민주당 내에서 퍼지는 86그룹 용태론 또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했으니까 오늘 엿새째인데 네, 그렇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 투쟁,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들이 여러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도 김대중 평민당 총재 네. 또 그리고 김영삼 총재가 제1야당 대표이실 때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매우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아주 중대한 문제로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로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단식을 통해서 관철하기도 하고 관철은 안 됐어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그런 일이죠. 황교안 대표 역시 그 위치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도 되고요. 그 건강이 걱정되죠. 그래서 오늘 이해찬 저희 당 대표께서 네. 현장에 찾아가서 단식을 이제 그만하시라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서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이게 지소미아 문제는 그런데 선거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지소미아 문제도 그것이 이제 우리 소위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촉발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무역 규제를 하고 예. 그 무역 규제가 우리의 안보가 불안하다. 그래서 안보상 이유로 무역 규제를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안보상 이유로 무역 규제를 시작했는데 안보상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군사 정보를 서로 교류한다는 거는 또 역시 잘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간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소미아 문제도 우리 정부에다 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다 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 가서 지소미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또 그 이외에 패스트트랙으로 오른 선거법과 또 그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그거는 대통령이 하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힘을 모아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고 예.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정치협상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협상회의 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을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잘 안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식의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번지수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해법이 없고 대통령도 해법이 없고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황교안 대표에게 단식 중인 상황에서 한 말씀 하신다면. 예.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20대 국회는 참으로 성적이 나쁜 국회거든요. 이 법안 통과율도 보면 역대 최악이고 네. 특히나 국민들의 민생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해결해야 될, 통과시켜야 될 법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를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것으로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의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단식을 거기서 할 것이 아니라 네. 국회 안에서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법안 심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네.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단식은 중단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예. 네. 국회의 건강도 좀 찾아주시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화제 좀 돌려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특히 총선 4년에 한 번씩 이맘때쯤 되면 용태론, 물갈이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대개 그게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느 정도 특정 선수가 됐을 때 이제 물러나야 된다. 후배 정치인들에게 좀 자리를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야 많이 하는데 민주당은 때 아닌 86그룹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86그룹에 대한 용퇴 얘기가 나와갖고 언론들도 그렇고 여론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86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86 그룹 전에는 386이라고 그랬고 네. 지금 이제 한 20년 지났으니까 586이라고 그러죠. 네.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좀 앞서야 되는 긴급조치 네. 세대예요. 86 그룹은 되게 이제 총학생회가 부활되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후반기에 가서 총학생회 부활되거든요. 부활되면서 전국적 단위의 학생운동이 생기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를 쟁취한 민주주의 운동사로 보면 결정적 승리를 이뤄낸 전국 단위의 그 학생운동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네. 젊은 피 수혈. 네.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 국회로 대거 들어가는. 네. 그때 대개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에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관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개혁을 세게, 정치개혁을 아주 급속하게 진전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성과를 단기간에 내지는 못했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한테 부각돼 있었고, 그런 점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네. 세대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보였던 것도 역시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계시죠. 저는 궁금한 게 이 86그룹 용태론이 최근에 불거진 게 임종석 전 실장이 본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거든요. 근데 임 전 실장이 개인의 그런 거치만을 이야기하고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게 아닌데 이렇게 86그룹 용태론이 불거진 건 당내에서 어떤 그런 세대 교체에 대한 바람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86그룹 용태로는 이번뿐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86그룹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관심을 받았던 그 새로운 피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주목을 받아서 세력같이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예. 네. 그래서 때만 되면 사실은 보수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받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치 개혁을 이뤄내는 새로운 세력으로 전면에 부각돼 왔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지난번 20대 총선 때부터 86그룹 용태론 이런 게 나왔어요. 용태하려면 사실은 고위직을 다 하고, 네. 그러고 그러고 이제 물러나야 용태인데, 네. 지난 20대 때는 고위직을 하지 않았고 되게 참모였는데, 그때도 용태론이 아니고 그건 사실은 제가 보기엔 조태론입니다. 네. 기득권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예,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비로소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역량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86그룹에 제일 선두에 있는 사람이 우상호 의원, 네. 임종석 비서실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비로소 당 안에 중추로 서기 시작했거든요. 되게 예. 사회에서도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그 사회에 중추죠. 예. 중추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마 그동안 쌓아왔던 역량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러나라 하는 것이 뭐 보수 언론이나 또는 상대방 진영에서 그렇게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86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그리고 86그룹의 힘, 정치적인 힘들이 상대 진영에서 그것을 좀 견제하고 거기에 대한 그 차원에서 좀 일종의 용태론을 몰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이제 옳지가 않습니다. 이게 물갈이를 많이 하거든요. 네. 20대 들어오면서 물갈이가 엄청나게 됐어요. 초선으로 바뀐 게 거의 50%쯤 됩니다. 네. 반쯤이 바뀌었어요. 자유한국당, 그때 새누리당은 52.7%를 했고, 저희 당은 40% 정도였고, 국민의당은 45%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49% 정도 했는데, 그렇게 물갈이를 많이 해서 20대 국회가 잘 됐냐? 그렇지가 않아요.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거 아닙니까? 법안 통과율도 가장 낮고, 거의 뭐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물갈이 가지고 국회가 잘 될 것이다. 이거는 옳지 않은 관점이죠. 좀 물갈이가 필요한데, 물갈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정말 평가를 엄중하게 잘해서 하위, 일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고, 잘한 사람은 계속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이게 효과 있는 물갈이가 되는 것이지, 어느 세력 물러가라, 저 세력 물러가라, 이거는 아주 의도적이고
그는 일을 잘할 사람까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계파에 의해서 계속 물갈이하고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렇게 포장해서 했는데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토대로 하지 않는 물갈이로는 네. 그거는 또 저희들이 그동안 보기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갈등만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참 많은 20대 현역 의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단 한 분도 20대 국회에 대해서 호평을 하신 분을 보질 못했습니다. 네. 최악의 국회라는 말씀을 너나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평가에 대한 기준을 인위적인 물갈이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 신인이든 아니면 네. 기존의 정치 현역 의원이든 간에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그렇다면 얼마나 합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묘수가 있다면 뭘 이 제시하시겠습니까? 묘수, 뭐 왕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가장 착실하고 차분하게 평가해 가는 겁니다. 네. 저희 민주당은 제가 이제 속해 있었던 혁신위원회를 19대 때 만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인 시절에 저도 그 혁신위원으로 참여해서 했는데 그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는 지역 그 지지도 여론조사 하는 게 35%, 의정활동 공약 이행을 35%, 그리고 다면 평가, 주변 동료들이 평가하는 거 10%, 선거 기여도 10%, 지역구 활동 평가 10% 이렇게 해서 100%를 채워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위 20%에 대해서는 그때 처음 만들 때는 아예 공천 안 주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감점하는 거, 공개하고 감점하는 네.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출마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걸 차분하게 몇 번 쌓아가면 네. 평가 방법을 고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몇 번 쌓아가다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남아서 의정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누구 물러나라, 어느 계파 물러나라, 어떤 세력 물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물갈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당 안에 그런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건 꼭 좋은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사실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더 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검찰개혁 법안도 그렇고 선거법 그렇습니다. 개정안도 그렇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당과 뭔가 합의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단식 이야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입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게임의 룰은 가급적 모든 게임에 응하는 사람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론을 맺어주는 게 가장 좋죠. 네. 그 얘기는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이 안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자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을 가지고 그것 그대로 관철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25대 75 비례가 75명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의견을 조율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합의 수준까지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틀은 이미 만들어져 있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5당의 당 대표들이 논의하는 틀이 정치협상회의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그 틀에 들어와서 그 틀을 만들 때 자유한국당 대표께서도 참석을 안 함께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예. 동의해서 만드는 건데 3번 회의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예.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만든 회의니까 거기서 논의하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은 합의하는 수준까지 가보자.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비례를 다 없애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그게 자유한국당이 그런 안을 내놨지만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소수자 그룹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를 어떻게 잘 뽑을 거냐 그리고 공정하게 뽑을 거냐는 논의할 수 있지만 그걸 뽑지 말자고 하면 우리의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 그룹은 국회의원을 낼 수가 없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합의해서 결론을 내는 수준까지 가고 싶은 거니까 그 회의에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거법은 통과가 되게 될 겁니다. 네. 최대한 자유한국당의 요구까지 수렴해가는 그리고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은
저는 그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올라와 있는 법도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충분히 그것도 국회에서 논의해서 네. 통과시킬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개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개각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원식 의원께서는 뭐 이렇게 제안 받으시거나 이런 게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총선 나가야죠. 네. 예. 네, 총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더 민주당은 뭐 이번 개각에 대해서 여러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총선 분위기여서 저희 의원들은 이제 뭐 이 개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고요. 네. 단지 이 개각을 통해서 다음 정부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총리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예.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비롯해서 다음에 이제 몇 분의 장관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그것이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당이 어떻게 협력할 건지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 좋은 분을 잘 뽑아내야 되겠죠. 되게 이제 국회의원 안에서 뽑을 수도 있고 바깥에서 네. 뽑을 수 있을 텐데 잘 순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문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에서는 열심히 도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